이번 선거 전체적으로는 분명 이겼지만 아쉬운 지역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아쉬운 지역들 특징이 있습니다.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분열시킨 지역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공장과 매불쇼에서도 왜 결집이 중요했고 분열이 왜 문제였는지 지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좁혀지면 저쪽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우리도 이쪽도 결집하고 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쪽은 충분히 결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모이지 못한 거지. 저쪽은 모일 때 여기는 왜 다 모이지 못했나? 그게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노회찬 전 의원의 그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뭐 당연한 그렇죠. 얘기가 다시 생각나는 출발점은 시간입니다. 민주당, 조국당 합당. 네. 거기서부터 틀어졌죠. 네. 그때 합당했어야 합니다. 예. 그랬다면 평택을도 안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평택은 같은 것을 보면서 이거 내란을 같이 극복한 동지들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흩어진 평택을 투표율이 되게 낮아요. 맞습니다. 네. 투표를 안 나간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말씀하신 그 민주당 내부에서 미래 권력을 놓고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도 풀파워로 이 선거를 치르지 못했어요. 전국 시도지사 16곳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12석을 얻었고요. 국민의힘이 4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9석을 얻었고요.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뭐 자세한 것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잠깐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아쉽지만 승리했다고 자평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6.3 지방선거도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이 되는 성찰의 길에 귀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의 기세를 모아주신 진보당 당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대하면 커집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의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큰 승리를 일궈내 주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승리했다고 자평을 했고요. 연대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같은 경우는 희망이 생겼다라는 입장을 페북에다 남겼죠.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쉬운 선거 결과입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한번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시도지사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에는 이제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우상호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찬대 인천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그리고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그리고 김상욱 울산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이원택 전북지사, 그리고 민영배 전남 감주 통합이죠. 네. 그리고 위성곤 제주지사 네.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예.
아유 그래도 그 전재수 시장이 당선이 돼서 그럼요. 네. 괴로운 가운데 그나마 좀 예. 위안이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됐고요.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참 정말 참 좀 어렵네요. 힘드네요 진짜. 네. 네. 한 곳 한 곳 자세한 수치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번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갑의 송영길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 그리고 경기 안산갑의 김남국, 그리고 경기 하남갑의 이광재, 충남 아산시 을의 전은수, 그리고 광주 관산 을의 임문영,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의 김유겸, 그리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의 박지원, 제주 서귀포에는 김성범 네.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서 이긴 이광재 의원 당선이 그럼요. 예. 굉장히 또 위로가 예. 되는 여기도 그런 진짜 당선입니다. 막판까지 여기 접전이었습니다. 여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렵죠. 근데 예. 진짜 역시나 개표하고 봤더니 쉽지 않았어요. 진짜 어렵게 예. 당선이 됐더라고요. 네. 네. 반면에 굉장히 이 부분이 좀 고통스러운데 보수가 당선된 지역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을의 유이동, 충남 공주 부여 청량의 윤영근,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그리고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유이동과 한동훈만큼은 절대 안 된다. 최후 앵커는 그 두 분이지만 두 사람이지만 저는 이진숙과 김태규만큼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랬는데 네 사람이 다 됐습니다. 일단 한 곳 한 곳 자세한 수치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결과 어떻게 분석들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런 말 있죠.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젖잘 싸는데 이번에 뭐 이겼는데 못 싸운 것 같습니다. 이모싸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가져와야 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광역단체장 16개 중에 뭐 15대 1에서 아무리 못 잡아도 뭐 14대 2나 13대 3 정도. 그래서 아예 12대 4는 우리가 그 표에 넣지도 않았었는데 서울이 이제 안방을 내주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파가 컸고 뭐 이 평택을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처럼 그 YSDJ가 삼김이 분열이 되면서 30%대로 당선이 됐던 노태우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설마 했는데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사실 이 뭐 정치가 굉장히 앞으로 뭐 계속 발전을 해 나가겠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지는 못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2020년도에 우리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이나 또 늦게 당선되면서 또 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또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의 때가 있는 거겠지만 막상 우리 유권자들이 받은 충격파는 굉장히 클 거고 또 4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많이 좀 힘겨우실 것 같은데 뭐 그 노래도 있고 또 어떤 그 작품도 이 쇼 머스트 고온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번에 그냥 전쟁 딱 끝내고 그냥 좀 편안한 뭐 4년 보내려고 혹은 뭐 다음 총선까지 2년을 보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역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참 뼈 아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그 정치에 관한 여러 철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고전적인 정치에 관한 이해 중에 하나가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적과 동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기 편, 남의 편 나눠서 싸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싸움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는 이러이런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번에는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연구된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어떤 거 있냐면은 그 정치적 정체성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 또는 뭐 경제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성별 인종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비교적 나는 좌파고 나는 비교적 우파다 이렇게 하지만 언제든지 교차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적과 동지의 이 이분법적 싸움이 이 OECD 국가에서 강화되면서 그런 교차적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 편이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우리 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어도 정서적으로 남의 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메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어제 밤에 나를 새벽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새벽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우리가 사실은 지난 한 2달 정도에 봤던 여론조사보다 그 전에 최근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오히려 더 설명이 쉽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도 지난 한 20년 동안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로 네. 그 정체성이 메가 정체성으로 교차 정체성이 아니라 메가 정체성으로 강화되면서 이번에 특히 이제 우파들의 경우 보수적인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체면이 있으면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안 되고 그런 건 다 머릿속에 내란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가 내란이 아니라 우리 편이 다 죽는다. 그리고 뭔가 응징을 해야 된다. 말로는 견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응징하려고 하거든요. 거꾸로. 예.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데 반해서 저희들이 좀 민주 진보 진영이 저희가 너무 빨리 캠페인을 터뜨려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에서 우리 사이에서 금이 빨리 그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 아닌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우리 내부에 금이 그어진 것하고 우리 안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만큼의 사건들이 벌어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메가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즉 하나로 뭉쳐서 같이 싸우지 못했다. 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진짜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는 참 어렵다. 소위 말하는 보수는 사실 뭔 짓을 해도 기분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 그 참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좀 진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이제 60대 이상은 보수고 30, 40대 진보고 20대는 당연히 진보로 커 올라오고 있고 근데 예. 이제 386 세대가 50대, 60대가 되고 40대도 이제 뭐 진보 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출구조사 서울시장 결과를 보면은 20, 30대는 완전히 보수인 게 또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진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이보 전진, 뭐 일보 후퇴, 뭐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네, 있고. 지금 이거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뭐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보면은 20, 30대가 예, 오세훈 후보를 굉장히 많이 예.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랬던 게 40대가 오세훈을 엄청 많이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 8회 지방선거 때 2018년도 때 제 7회였군요. 그때 서초구만 기초단체장 국민의힘이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9개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이념 문제에 앞서서 자기의 개인의 자산의 문제, 실리의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계층을 떠나서 굉장히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특히 이런 자산의 문제, 그다음에 연령대와의 이 소통 문제, 20, 30대가 답답하다고 소통을 안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또 설득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뭐 이유야 뭐 만들기 나름이고 붙이기 나름이고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건 어제 제가 개표 방송을 예. 국민의힘 패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장 신날 때가 평택을 그리고 전북도지사 얘기할 때
너무너무 신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얘기할 때 신난다는 것은 요 지역구에서 소위 민주진보 진영이 완전히 분화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신나요. 네. 너무 흥분되고 신나더라고, 설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분이 저는 굉장히 좀 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9회 지방선거거든요. 네. 9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 가장 똑같은 싱크로율 같은 게 7회예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리고 1년 뒤에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네. 똑같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왜 이걸 주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시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그 정당 지지율이 그 당시에는 민주당은 똑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그 당시 15%를 넘지 못해요 거의. 근데 이번엔 대부분 조사에 35%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 큰 변화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대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성하고 뭔가 피켓거리를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똘똘 뭉쳐서 우리를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35% 되는데 그 35%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청년층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청년층이 여기에 대거 개입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에 맞게 우리가 뭔가 전략도 세웠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혹시 우리가 또 하나는 가장 크게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들은 특이할 정도로 죽고 살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맞으면 언제든지 합치거든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어느 순간은 이제 정서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싸우더라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성적으로 싸우는 건 괜찮아요. 저는 건강하다 보거든요. 근데 네. 서로의 감정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싸우거든요. 이건 저희가 보기엔 선거에는 가장 최악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내부의 금이 그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금의 정서적인 것이 너무 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아직 집계 이게 연령대별 투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방송사 출구조사만 놓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20대 남자들이 지지한 거는 지난번 송영길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랑 비슷한데 20대 여성들이 지지한 거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쪽으로 더 갔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김부겸 대구시장만 하더라도 김부겸 후보 쪽으로 또 20, 30대 투표 성향들을 보면 꽤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20, 30대가 뭐 보수화됐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보다는 네. 각 지역별로 어떻게 투표가 갔고 이게 특수성이 디테일하게 있었다. 좀 구분해서 예. 좀 평가를 해볼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관심 지역구 한 곳 한 곳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서울시장 여기가 아직 그 개표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잠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49.15%의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일단 잠정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48.13%. 네. 네, 뭐 당락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인 결과잖아요. 이건 뭐 사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 무효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이 어디서 이렇게 민심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아까 정청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단일화나 연대 방법론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과정을 두고 워낙 내용을 겪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론하는 게 또 지금 당장 선거가 이제 끝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긴 한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제 화두를 던졌으니까 단일화 연대가 잘 된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은 그렇습니다. 진보당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단일화가 되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김상욱 후보가 됐고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정의당은 사실 진보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내부적으로 뭐 TV 토론도 열심히 하고 했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모범 사례를 제공해 주는 건 있는데 이 단일화 연대의 이 시너지 이 논의에 있어서는 좀 완전 배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여러 진보당도 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그다음 대선을 앞두고 이거는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합이 51.7%였었어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엄도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뭐 60% 중반 70% 가니까 이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한 50% 정도는 득표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물론 정원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보다 1%포인트 더 득표는 했습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좀 더 득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응집력이 좀 약화된 측면 또 단일화 연대의 논의에 또 다른 파트너들이 있는데 뭐 정의당 지금 다 우리가 빅텐트를 치고 언제든지 큰 선거에 있어서는 좀 그런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 혹시 그 정원호 후보가 처음에 굉장히 앞서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뭔가 좀 수세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주풍문란 때 특히 좀 그 수세적으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오세훈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정책이 네.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선거 공학적으로도 안 찍을 사람이 정원호를 더 찍고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다룬 바 있거든요. 그게 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성을 전면에 내세웠던 후보들이 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을 흔드는 정치가 되면은 신바람 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안 나. 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 진보 진영이 투표장에 갈 때 신바람이 없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1건 예상하면서도 신바람이 안 나는 선거가 된 게 뭐냐면은 네네. 주요 후보자들이 정체성을 흔드는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중간에 발언이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에 상처가 될 만한 발언들이 가끔씩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경우도 한 번 있었고 서울시장 경우 정체성 관련해서 방금 말했던 부동산 정책도 아니 현 정부의 핵심 수도권에서 네, 반대되는 후보 나오면 우리가 나왔어요. 정체성이 혼동스럽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고 반대표를 찍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거에 나갈 때 신바람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투표장에. 네.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참 큰일 났네. 오세훈을 또 봐야 되네. 참. 어떻게 오세훈이 되냐? 참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그 이 GTX 부분은. 철근이라든지 서섬 국가 사고는 사실 굉장히 큰 충격파를 줬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고. 뭐 설마 했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는 전혀 생각 못 이거는 했는데. 진짜 저는 이거 힘들어요 지금. 아마 네, 거의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전체 선거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서울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충격적이죠, 사실은. 예. 이게 제일 충격적이죠. 아니 이게 혹시나 내가 알던 상식이 이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을 쭉 했던 사람들의 그 도시정책 관련된 비교 연구 관련된 책을 봤거든요. 책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선하게 프레임이 아니고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대결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낌을 준 게 뭐냐면요. 예. 가장 쉽게는 그런 거예요. 이명박 오세훈은 서울을 하나의 좋은 상품으로 만들겠다. 네.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겠다. 한강을 잘 바꿔서 팔겠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우리 같은 사람 설득하지 못하지만 자기 진영 사람들은 굉장히 설득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반면에 우리 진영은 대체적으로 예전에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는 도시, 모든 사람이 예전 것도 허술한 것도 잘 지켜나가는 정치 이런 걸 꾸몄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우리 진영 내부에서 잘 몰라요. 좀 어렵지. 어렵다 보니까. 느끼기가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훨씬 더 그 전략적으로 그걸 접근을 많이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진영을 서울시는 왜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만 있었지 삶 속에서의 삶으로서 정치 속에 우리가 약했다고 저는 보는 측면이에요. 최근에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호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대혼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쪽에는 안 나오는 될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혼란이죠. 정체성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모든 도시정책 관련된 책을 보면은
정원호 후보의 이 정책은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정원호 후보의 대부분의 정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혼란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아까 하나는 너무 조심한다는 게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은 저는 뭐 누구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네, 반성하자. 네. 네,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되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고민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 특히 서울을 어떤 서울을 원하냐 진보는. 그러니까 정치 어떤 우리가 좌우 이런 거 말고 어떤 서울을 원하는지에 대한 민주 진보 지정의 확실한 제가 보기엔 뭔가 기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안 되면 서울은 이제 선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은 하나의 정치성을 가지도 않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점 진보가 어려운 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 딱 눈에 보이는 예. 그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뭐 무상급식 할 때 확 떠오르듯이 진보는 서울을 뭘 원하냐 이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보수는 명확해요. 보수는 제가 보니까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저쪽 사람들 보니까 오세훈의 쭉 일관된 정책이 하나 있어요. 서울을 디자인하는 서울이라고요. 디자인 서울.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디자인해서 팔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정책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건 뭐냐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서울 시민 모두에게 확실한 청사진, 어떤 서울을 원하는가? 이에 대한 사진이 있는가? 우리끼리도 공유할 수가 있나? 뭐가 안 그려지긴 하는 거 굉장히 없잖아요. 고민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선거가 이기고 나면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좀 아쉽게 쳐서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러네. 예. 정은호 후보가 처음에는 주목을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참신하고 일 잘하고 기대되는. 네,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인지도 면에서는 솔직히 오세훈에 비해서 많이 밀렸잖아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한다거나 의제 설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게 필요했는데 네. 여론조사를 이택수 대표 옆에 계시지만 워낙에 앞서 나가니까 예. 그때부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전략을 짰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산까지만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부산시장은 전재수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50.52%로 참 어렵게 됐네. 당선이 됐고요. 박형준은 47.9%. 이 쉽지가 않네. 네, 쉽지 않게 됐습니다. 쉽지가 않아. 자, 일단 전재수 당선인의 당선 소감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변화를 선택하신 우리 부산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부산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부산의 미래를 열기 위해 경쟁하셨던 박형준 우리 후보님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당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당선된 사람보다 낙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한 분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전재수 시장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꼭 열심히 잘해서 부산 시민분들 잘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고통스럽게도 부산 북구갑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2.96%로 당선이 됐고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41.26%, 국힘 박민식 후보는 15.7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선거 한 번 하고 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픔을 좀 기억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정우 후보의 패배 인정 인터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지해 주신 저희 지지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우리 북구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어느 자리에서도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하정 후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시장은 됐는데 북구 갑이 안 됐어요.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산 북갑은 사실 뭐 하정 후보도 잘 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의 오프라인 또 온라인 그 특히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캠페인의 그 전략 전술이 굉장히 열심히였고 또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프라인에서의 그 밴드웨건 효과, 이 전국 각지에 이 팬클럽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 분위기를 일단 잡아가면서 예. 마치 그중 유권자인 것처럼 보이면서 악대차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여론조사 설계 과정에서 참모로 아마 이 조선일보 홍영림 전 여의도 연구원장 기자 출신인데 여론조사 전문 기자 처음에 여론조사 갈래를 그렇게 쳤잖아요. 정당 이름을 앞에 넣지 않고 국민의힘 전 대표라는 맞아요. 수식어로 넣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하정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다가 네. 그 여론조사 한 몇 번으로 인해서 밴드웨건 효과가 또 온라인 상에서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확 바뀌더라고 네네. 분위기가.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 뭐 무용론도 지금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밴드웨건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근데 중앙 언론에서요. 네. 한동훈을 너무 띄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모든 언론에서 한동훈 다 띄우죠. 네, 모든 TV 프로그램에서 다 친한계 인사들 다 불러요. 그렇죠. 아니 이거 너무 이게 좀 불공정해. 그리고 보수 농객들 뭐 보수 넘기기 네, 아니에요. 뭐 다 친한계예요, 그렇죠. 그냥. 조갑재, 뭐 정규재 이런 분들도 뭐 한동훈 대권 주자로서 막 띄워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하정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한동훈 그렇습니다. 후보가 중앙 지원을. 네. 그래도 아. 한 가지 또 재밌다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부산시장은 전재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 북구 갑 보궐선거는 한동훈이 됐는데 부산 북구청장은 또 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됐어요. 굉장히 그 전략 투표, 선택 투표를 한 거네. 그러니까 어쩌게 보면 진짜 전략 투표, 선택 투표, 교차 투표가 와, 벌어진 참 건데 민심은 무섭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예. 그만큼 발품을 더 팔아주기를 이쪽 유권자들은 바라는 거예요. 뭔가- 아까 우리 하정 후보가 2년 후에 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쪽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아, 얘기를 예. 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당장은 좀 불만스럽더라도 네. 계속 노력해야죠. 하정 후보가. 알겠습니다. 부산이 네. 북구청 그러니까 구청장은 7석이 됐어요. 네. 7석이 됐고 그나마 좀 그렇게 나쁜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음과 비교하면 예, 그래서 부산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부산에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으로 가는 길에 네. 부산시장이 당선돼서 이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서 그걸 저는 좀 크게 그건 큰 승리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것은 좀 슬픈 좌절 속에서도 이거 큰 승리는 큰 승리라고 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 정부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승리가 부산이다. 시장 선거다. 네. 또 선거가 끝나면 이제 뭐 총선 백선이 지선 백선이 이거 만들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누구 때문에 졌다라고 해서 반면교사적인 백서를 쓰면 사실 잘 안 보게 됩니다. 근데 잘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잠시 후 이제 출연하시겠습니다만 네. 박수현 후보님도 사실 충남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였거든요. 네. 막판에 여론조사가 막 붙는 조사들도 나왔었고 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뭐 전재수 후보도 그렇고 김상욱 후보 지역구는 뭐 당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이 단일화 연대를 굉장히 노력했던 네.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잘했던 부분들을 네. 백서에 써서 예.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네. 고쳐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